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바뀔 때 균형이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바뀔 때도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도 있겠고 반대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균형점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균형 가격과 균형량 두 가지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균형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균형량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수요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할 때는 균형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균형량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수요 공급이 둘 다 늘었다는 것은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모두 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에 드는 양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은 증가한다고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또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게 되면 사는 쪽, 파는 쪽 모두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에 드는 양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는 양의 변동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왜 가격의 변화는 알 수가 없느냐? 자, 이럴 때 하나씩 끊어 해석을 해봅니다. 자, 수요가 증가한다. 제가 이전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요의 증가는 인기 짱이다 그랬어요. 인기가 짱이면 그만큼 그 물건의 가격은 오를 거예요. 근데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물건이 흔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그 물건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것이 묶였다면 한쪽은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인데 나머지 한쪽은 가격이 내려가는 원인끼리 묶였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수요 공급이 서로 반대로 바뀐다면 어떻게 가격을 알 수가 있겠을까요? 지금 수요 증가만 놓고 보면 인기짱,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또 공급의 감소는 그만큼 그 물건이 귀해짐을 뜻하기 때문에 역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양쪽 모두가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끼리 묶였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양은 알 수가 없느냐? 하나씩 끊으면 수요 증가만 놓고 보면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공급의 감소만 놓고 보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양이 늘어나는데 한쪽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묶이면 다른 말이 없다면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늘지 줄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어느 쪽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 모두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난다고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아파트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라고 나왔다면 양쪽 모두가 늘어나지만 훨씬 크게 변동하는 쪽은 수요 증가 쪽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급의 증가 따위는 이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쓰셔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만 놓고 보면 인기 짱이니까 균형 가격 올라가고 또 거래에 드는 양도 늘어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아파트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 아파트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며 균형량은 증가한다가 답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패턴,
연립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감소한다. 일단 구조상 수요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뀐 게 맞죠. 그런데 이때 연립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다면 이때는 변동폭이 큰 쪽이 공급의 감소죠. 따라서 이 경우는 수요 증가는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니까 양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공급의 감소는 그만큼 그 물건이 귀해짐을 뜻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른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문장으로 만들면 연립주택의 수요 증가보다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하며 균형량은 감소한다가 답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빌라가 나와요. 자, 빌라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난대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바뀐 게 맞죠. 그런데 빌라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도 증가한다. 그럼 양쪽의 변동폭이 같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요 공급 모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되는 양은 증가하게 되지만 양쪽의 변동폭이 크다면 가격 변화는 없게 됩니다. 가격은 불변이죠.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씩 끊어봐요. 수요 증가만 놓고 보면 인기 짱이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공급의 증가는 그만큼 물건이 많아지고 그래서 흔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원인이 된 거죠. 따라서 양쪽의 변동폭이 같다는 말은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내려간다의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가격 변화는 없게 되죠.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든 반대 방향으로 바뀌든 간에 양쪽의 변동폭이 같다라고 나온다면 가격과 양 둘 중에 하나는 변화가 없다, 불변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양쪽 모두 바뀔 때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시면 가격과 양의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셨던 균형의 이동 관련된 내용 역시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 단원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요, 90쪽에 시장 균형했을 때 첫 번째 줄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어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나오고요. 또 이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을 균형 가격, 또 균형 가격 하에서의 수요 공급량을 균형량이라고 말한다 라고 나오죠. 또한 세 번째 줄의 중간을 보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경우를 초과 수요, 이럴 때는 네 번째 줄 중간 상품의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가격은 올라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경우를 초과 공급이라 하고 이럴 때는 맨 오른쪽 과잉 공급 상황, 즉 물건이 남아 돈다는 거죠. 그 물건의 과잉 공급이 초래되므로 가격은 내린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오른쪽 넘어오시면 시장 균형에 변동해서 1번에 보면 공급은 변동하지 않는데 수요가 변한다고 말 나오죠. 즉 1번과 2번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만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가로 1번 수요 증가 나오니까 가격 오른다, 양 늘어난다 라고 나오고요. 가로 2번에 수요 감소가 나오니까 가격 내린다, 양 줄어든다 결론 나오게 됩니다. 또 2번에 가로 1번 공급 증가 나오니까 가격은 내린다, 양은 증가한다고 나오고요. 또 공급 감소가 나오니까 가로 2번 가격은 올라간다, 양은 줄어든다 결론 나와 있지요. 그 다음 92쪽을 보시게 되면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뭐 가로 1번과 가로 2번 내용 읽고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93쪽의 표를 보시는 게 훨씬 빠른데요. 93쪽의 표를 보시면 일단 동일 방향 반대 방향 나왔는데 첫 번째를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요. 근데 부등호를 보면 수요 증가가 더 크다고 나오죠. 이럴 때는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시면 되니까 수요 증가만 놓고 가격량을 파악하시라고요. 그럼 수요 증가면 인기 짱이니까 가격 오른다, 양 늘어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자, 5번째 칸을 보면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같은 방향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급의 감소가 더 커요. 그럼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니까 공급 감소만을 놓고 가격과 양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양은 줄어요. 근데 그만큼 그 물건이 귀해지니까 가격은 오른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또한 이제 반대 방향 볼까요? 반대 방향에서 2번째 칸을 보면 수요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커요. 그럼 공급 감소니까 양은 줄어요. 그만큼 물건 귀해져요.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고 가격과 양을 파악하신다면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춰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배우셨던 시장 균형의 이동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94쪽을 펴보시면 제4절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탄력성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개념을 익혀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담을 드린다면 몇 년을 공부하신 분들조차도 탄력성 개념은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탄력성을 정복하겠다, 잡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시고 이 수업에 차분하게 집중해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탄력성의 개념부터 그 유형까지 쭉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역시 교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반응이 나오는가 그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탄력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극은 일종의 원인 부분에 해당이 되고 반응은 그에 따른 결과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탄력성의 유형은 크게 3가지거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이 탄력성 앞에 나온 제목 부분이 자극 또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수요 부분이 반응 또는 결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 탄력성을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값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잘 보시면 탄력성 바로 앞에 나온 제목 가격의 변화가 자극 또는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맨 앞에 나와 있는 수요 부분이 결국은 반응 또는 결과에 해당이 됨을 알 수가 있지 않냔 말이죠. 오케이?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는가를 구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소득 탄력성은요. 탄력성 앞에 소득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의 변화가 자극 또는 원인일까요? 그렇죠. 소득의 변화가 자극 또는 원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므로 소득 변화율에 대한, 즉 소득이 변할 때 그에 따라서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구하는 값이 바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차 탄력성은요. 기본 구조는 맨 앞에 가격 탄력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써보면 가격이 변화할 때 그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첫 번째
가격 탄력성 문장 표현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가격 탄력성이라고 안 하고 교차란 말을 붙였겠죠. 그 차이점이 바로 뭐냐? 가격과 수요량 앞에 서로 다른 물건의 명칭을 붙인다는 거죠. 뭐 A제, B제 또는 뭐 X제, Y제, 뭐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빌라 이렇게 말을 바꿔주면 돼요. 다시 말한다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예컨대 아파트의 가격이 변화할 때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구하는 값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의 문장 표현을 비교해 보면 맨 앞에 가격과 소득이란 말만 다르지 나머지 문장 구조는 완벽히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격 탄력성의 문장 표현을 기억했다가 가격 대신에 소득이라는 말만 바꿔준다면 소득 탄력성의 의미를 알 수가 있지 않냔 말이죠. 오케이? 또한 첫 번째 가격 탄력성과 세 번째 교차 탄력성의 문장 구조를 비교해 보면 A제, B제가 없다고 볼 때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의 문장 표현은 완벽히 같죠. 다만 가격과 양 앞에 서로 다른 물건의 명칭을 붙인다는 점만 다른 점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만약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한다면 저 같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베이스 바탕으로 깔고 가격 대신에 소득 바꿔놓으면 소득 탄력성이 되고 가격 탄력성 문장에서 가격과 수요량 앞에 A제, B제, 연립주택,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건의 명칭만 붙이게 되면 결국 교차 탄력성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무대뽀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가격 탄력성 깔고 가격 대신에 소득만 바꿔놓으면 소득 탄력성 또 가격 탄력성 문장에서 가격과 양 앞에 서로 다른 물건의 명칭만 붙여주면 교차 탄력성이 된다. 이런 차이점만 가볍게 구분하시면 굳이 세 가지 표현을 다 따로따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고 또 이 개념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학습할 이유가 없잖냔 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표현 자체, 즉 탄력성의 의미 자체가 이 값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을 보면 전부 뭐뭐에 대한자가 붙죠. 이 대한자가 붙으면 뭐뭐에 대한 앞이 분모가 되고요. 그 대한의 뒤가 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요. 분모값이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값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암기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가수다 이렇게 외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소득 탄력성 공식은 분모값이 소득 변화율만 다를 뿐이고 분자값은 똑같이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라고 쓸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또한 교차 탄력성 공식도 일단은 A제, B제가 없다고 보면 가격 탄력성과 똑같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가격과 양 앞에 A제, B제, X제, Y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건의 명칭만 붙여주면 되지 않냔 말이죠. 오케이? 그럼 볼까요? 공식도 비교해 보면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공식은 분모값에 가격 대신에 소득만 바꿔주면 소득 탄력성 공식이 되는 거고 또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공식을 비교해 보면 A제, B제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공식 구조는 완벽히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공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수요 탄력성은 즉 정확히 말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값이 가격 변화율이지만 소득 탄력성은 분모값의 가격 대신에 소득만 바꿔주면 공식이 동일하고 또 교차 탄력성도 가격과 수요량 앞에 서로 다른 물건의 명칭만 붙여주면 나머지 공식의 구조는 완벽히 동일함을 알 수가 있지 않냔 말이죠.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요 탄력성을 바탕으로 깔고, 즉 가격 탄력성을, 가격 대신에 소득 바꿔놓으면 소득 탄력성이고, 가격과 수요량 앞에 서로 다른 물건의 명칭만 붙여준다면 역시 교차 탄력성이 됨을 알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별도로 뭐 문장편 외우고 공식을 따로따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격 탄력성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격 탄력성은요, 지금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만큼 변하는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핵심은요,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이걸 양쪽을 비교하는 게 핵심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탄력성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저 같으면 아무리 복잡하고 긴 지문이 나올지라도 그 지문 속에서 가격과 양만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탄력성 문제는 모두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단적인 예로 여기 아파트라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아파트라는 물건의 가격이 10%만큼 오르거나 내린다. 그 결과 아파트라는 물건의 수요량이 20%만큼 줄어들거나 늘어난다고 나오더래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0보다 작은 값이 없거든요. 0보다 작은 값이 없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 하락, 양의 감소 증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가격 탄력성은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값만 비교해요. 숫자만 비교하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보면 가격은 10만큼 바뀌었는데 양은 20만큼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라는 반응의 정도가 크게 나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간지러움에 비유한다면 간지러움을 태우는 것보다 더 크게 간지러움을 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는 탄력성이 크다 또는 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또한 이 값을 앞에 나온 공식에 대입하면 가격은 10만큼 바뀌는데 양이 20만큼 바뀌었으니까 탄력성 값은 2가 나오고 가격 탄력성은 기준값이 1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탄력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두 번째, 아파트의 가격이 10만큼 바뀔 때 이제부터는 퍼센트나 증가, 감소, 상승, 하락은 신경 안 쓰겠습니다. 왜?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구하기 때문에 상승, 하락, 증가, 감소 신경 안 써도 돼요. 숫자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럴 때 수요량이 5만큼 바뀌었대요. 그럼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었죠. 이 말은 자극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작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비탄력적이다 또는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값을 공식에 대입하면 가격은 10, 양은 5만큼 바뀌었으니까 값은 0.5고 0.5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격이 10만큼 바뀔 때 양도 그만큼 바뀐대요. 그럼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같다는 건 자극의 크기와 반응의 정도가 같았다는 거죠. 즉 간지러움을 태운 만큼만 간지러움을 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 값을 공식에 대입하면 가격도 10, 양도 10 바뀌었으니까 몫은 1, 즉 탄력성 값이 1인 경우 우린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은 바뀐 게 없대요. 가격은 변화하지 않았대요. 근데 수요량이 변화했대요. 이 말은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변화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르게 바꾸면 간지러움을 태우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이미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자극이 없는데도 반응이 나온 경우죠. 이런 경우 우리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완전 탄력은 이보다 탄력성이 클 수 없기 때문에 탄력성 값, 이는 영어가 아니라 경제학 기호상 탄력성의 뜻이에요. 탄력성이 이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무한대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반대로 가격은 변화합니다. 오르거나 내린다,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나 양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의 변화는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경우죠. 자, 간지럽혔지만 상대방은 전혀 간지럼을 타지 않는 경우가 바로 완전 탄력의 반대인 완전 비탄력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간지럽힌 보람이 없죠. 그래서 탄력성 값은 무한대의 반대니까 0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또 이 탄력성에 따라서 곡선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지금 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적일수록 아까도 배워봤지만 곡선의 기울기는 작아요. 즉 완만해집니다. 반대로 탄력성이 작을수록 즉 비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커져요. 즉 급하다, 가파르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또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직각 쌍곡선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 곡선의 형태들은 잠시 뒤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자, 완전 탄력일 때는 곡선이 수평선의 모습을 보이고요. 완전 비탄력일 때는 수직선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연 이런 형태가 나오는가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래프의 기본은 피카츄죠. 근데 지금 수요 탄력성을 기본으로 하니까 수요량자가 나올 것이고, 자, 그럼 P는 프라이스 가격이죠. 그 다음에 QD는 수요량이 될 거예요. 이럴 때 수요 곡선이 수직선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수직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직선은요, 가격과 양 중에서 어디에 꽂혔습니까? 양에 꽂혔잖아요. 양에 꽂혔어요. 그러면 곡선이 꽂힌 부분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수직선일 때는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엇은 변합니까? 가격은 변한다는 거죠. 즉 가격은 오르거나 내림에도 불구하고 양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우린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변화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완전 비탄력. 다른 말로 하면 간지럽혔지만 상대방은 전혀 간지럼을 타지 않는 경우가 완전 비탄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직선의 반대는 수평선이죠. 그럼 이 수평선은 가격과 양 중에 어디에 꽂혔어요? 가격에 꽂혔잖아요. 가격에. 그 말은 가격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가격은 변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 양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변화라는 반응이 나온 경우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간지럼을 태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지럼을 타는 경우다. 이것이 바로 완전 탄력이죠. 그 다음 단위 탄력을 직각쌍곡선 그러는데 원래는 이것은 자를 대고 그려야 돼요. 각도기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를 지나야 되거든요. 이 가운데를 지난다는 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폭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폭이 같다는 것은 가격의 변동폭과 즉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값이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과 양이 변동폭이 같으면 공식상 분모 분자가 같아지기 때문에 몫이 1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단위 탄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탄력성의 유형 5가지 중에 수직선 완전 비탄력, 수평선 완전 탄력,
직각삼곡선, 단위 탄력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결국 탄력과 비탄력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 파란색 A가 있고 그 다음 노란색 B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A와 B 중에 하나는 탄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비탄력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따지면 A가 비탄력이고요. B가 탄력이 되죠. 그 이유는 곡선의 기울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과 노란색만 비교해 보시면 파란색은 노란색보다 기울기가 가파르죠. 급하죠? 커요. 자, 기울기가 크다, 급하다, 가파르다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뭘 배웠냐면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클수록 탄력성이 작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또 반면에 B는 A보다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 크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지금 수직선이 완전 비탄력이죠. 그럼 수직선에 가까워질수록 탄력성이 작으니까 비탄력적일 것이고 수평선, 완전 탄력, 수평선에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탄력성이 커지지 않겠나라고 보셔도 잘못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결국은 탄력성이 클수록 곡선의 기울기, 다른 말로 경사도는 완만해져요.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탄력성이 작을수록 반대로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가파르다, 커진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는 반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탄력성과 곡선의 경사도,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문장이 나올지라도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곡선의 기울기는 크다, 가파르다 라고 나와야 되고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라고 나오면 반대로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작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옳은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소득 탄력성의 의미와 공식은 앞에서 보셨고 그 소득 탄력성 구하는 공식의 바탕을 두고 구해진 값이 0보다 클 때가 있고 0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소득 탄력성 값이 0보다 클 때는 우등 또는 정상제에 해당이 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열등제에 해당한다고 답하시면 돼요. 또 아까 가격 탄력성은 기준값이 1이었던 반면 지금 소득 탄력성은 기준값이 0이잖아요. 그 말은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구하는 반면 소득이나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인 마이너스 음의 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등제, 열등제는 잠시 뒤에 따로 설명할 것이고요. 또 교차 탄력성 값을 구한 결과 그 값이 0보다 클 때는 대체제라고 답하시고 0보다 작을 때는 보완제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등제, 열등제가 나오는데요. 이건 소득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소득이 늘어날 때 어떤 물건은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또 어떤 물건은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있다는 거죠. 이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은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런 물건을 우등 또는 정상제라고 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면 소득과 수요가 서로 반비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죠. 이런 물건을 열등제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주와 소주의 관계를 들 수가 있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평소에는 양주값이 비싸서 마시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너스를 받았다, 연봉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동안 비싸서 마시지 못했던 양주를 한 병 더 마시게 될 거예요. 그럼 양주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근데 양주를 한 병이라도 더 마신다는 건 그동안 즐겨 마셔왔던 소주는 한 병이라도 덜 마시게 된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 증가할 때 양주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소주의 수요는 감소한다는 거죠. 따라서 양주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등토는 정상제고, 소주는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므로 열등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등제, 열등제의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관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교차 탄력성 살펴봤고요. 물론 그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있어요.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앞서 보셨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내용이 완벽히 같은데, 다만 수요라는 말 대신에 공급이란 말만 바꿔준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부분을 모두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교재 확인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